이번 주 승부. 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순서 3, 4부 나눠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너무 추워요.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죠. 예, 또 토요일, 일요일 또 추워진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추워지니까 또 난방비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오늘 이번 주 승부에서 승자 꼽아 주셨는데 두 분이 난방비가 나왔습니다. 배 소장님. 예, 저는 난방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민심이 들끓었던 적이 있을까. 그리고 난방비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왜 우리는 이 경고를 못 봤을까. 실제로 우리 이슈 정면 승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간에 다뤄왔거든요. 사실은요. 고환율, 고물가 네. 이걸 이은영 선생님과 함께 경제적으로도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다보스 포럼 이상 차원으로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난방비용 콕 집어서 말씀하신 건 아닐 거고 아니, 공공요금 상승과 관련해서 네네. 살짝 얹은 거 아닙니까? 콕 집었다고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이제 이 난방비가 오죽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되는 게 진짜 우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됐다는 뉴스 접할 때보다도 지금 더 민심이 들끓고 있거든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이유가 보면은 뭐 우선적으로는 근본적인 원인은 워낙 이제 우리가 수입하는 이 LNG 액화 천연가스의 요금이 상당히 비쌌다. 물론 그건 다 이해하는 바죠. 예, 예. 그렇다면은 그동안 누적돼 왔던 지금 뭐 수년간 심지어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실제 받았어야 되는 이 요금 자체를 받지 못한 이 미수금만 9조 원 이상 10조 원에 예.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지금 더 심각해지는 것은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것은 말 그대로 난방비가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칫 우리가 이 한 30% 40% 30에서 40% 이상 난방비다 열병합 요금이다 이렇게 올라가는 전기 요금이다 올라가는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이게 물가 인상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조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가급적이면 올해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안 한다고 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소비자 물가 지수 K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제일 납득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이런 이 지표상으로도 4인 가구가 이른바 이제 이 가스 사용 연량 단위이기 때문에 이건 굳이 정확하게 이까지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는데 대체로 한 2000mJ 정도 월 평균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2022년 3월 달에 나오는 요금이 2000mJ를 사용할 때 28,440원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10월 달에는 무려 1940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39,380원은 거의 4만 원 돈 되거든요. 근데 이거 왜 간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지금 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었다 또는 현 정부가 이제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겨울 난방비는 윤석열 정부의 몫이 아니냐. 저는 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국회 책임이에요. 아니 국회 뭐 한 거예요? 국민의 대표로 지금 국회에서 이런 민생 요금 관련되는 부분은 계속 수시로 훑어 왔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손 놓고 있다가 이게 이른바 말하는 포퓰리즘이죠. 왜 누구도 손대기 싫었던 거죠. 무서우니까. 그렇죠. 이걸 올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손 놓고 넋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서로 싸우기 바쁜 거죠. 니탄 내탄 내로남불.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회나 정치권이 이거 뭐 큰 하도일 수 있습니다만 혁신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난방비 오른 것 가지고 이제 서로 내탓 공방이에요. 민주당 정권 시절인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미리 올렸어야 되는데 올리지 못해서 지금 한꺼번에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 아니냐.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좀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난방비가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 그냥 서민들은 평소에도 늘 난방을 아끼자 이렇게 하고 전기 그 매트를 다 깔고 쓰거든요. 평소에도 네. 늘 아끼는 항목인데 예. 그 지난번에 이 난방비가 급등한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게 예고를 많이 했었어요. 많이 뭐 우리 뉴스 매체에서도 많이 다뤄졌었고 그리고 이게 그 뭐 LNG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그 해에 바로 같이 이렇게 막 그 난방비를 올리는 것도 사실 저는 적절하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피 에너지와 관련한 거는 중장기적으로 항상 그 수급을 맞추기 때문에 오르면은 오를 때 바로 같이 따라서 올리기보다는 정부가 좀 그거를 완충제 역할을 하는 예. 조금 덜 올리고 이렇게 또 지금은 또 많이 내려갔잖아요. LNG 가격이. 네. 그러니까 예. 이럴 때는 또 올리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수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그거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올해 겨울이 추울 거라고도 예상이 많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상 기온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폭우, 겨울에는 이 그 급하게 딱 추워지는 이런 거. 근데 이제 준비를 못한 거죠. 네. 글쎄요. 근데 뭐 준비를 하기에는 뭐 이미 지금 현실적인 시장 가격하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공공요금의 가격에 그 격차가 그러니까 현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이 요금으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 그 요금이 오른 거고 근데 그나마도 38% 물론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만은 LNG 가격이 지난 한 해 128%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제 반영된 요금 인상폭은 38%에 그쳤다면은 글쎄 이제 이거를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느끼기까지 그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이미 이건 뭐 예고돼 있었던 건데 정부가 여기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을 받을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연구원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방금 전에 이재훈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 38.5%라는 인상폭이 2021년 1월부터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이 코로나 국면이었죠.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있었는데 2021년 1월부터 작년입니다. 2020년 10월 사이에 이제 주택용 가스요금입니다. 미국은 무려 218% 인상이 됐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요금을 연동했어요. 그다음에 영국이 318%. 영국은 지금 뭐 하여튼 물가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비싼 곳이에요. 독일도 이제 292%. 독일은 이제 이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많이 받는 국가니까 네. 거의 절반 가까이 러시아로부터 가져오죠. 그러니까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기간에 우리는 38.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저주저했던 이유가 뭐 국민들에게 부담되고 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도 갑자기 올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다른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죠. 이게 지금 와서 마치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서민들에게 140만 가구인가요? 네. 이 2배 정도 지원을 해주는 15만 원, 30만 원 지원해주는 바우처나 네.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건 30조 추경을 하자는데 그럼 30조 추경을 할 걸 왜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좀 더 초과 세수를 받았을 때 해결을 못했냐.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의 재정 예산하고 좀 섞어서 미리 대비를 네. 했더라면 예.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민주당에서는 또 추경에다가 횡재세까지 네네, 얘기했는데 횡재세. 그 횡재세 논란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이제 횡재세는 사실 이제 그 갑작스럽게 부를 많이 가져가는 지금 정유사들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갑자기 이제 부가 늘어난 그쪽에서 좀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서민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전 정부 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 정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많이 올리지 못한 거는 코로나 영향이 저는 상당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그런 거를 좀 공공요금 이런 걸 잘 안 올리잖아요. 근데 네, 그런 네. 영향도 저는 있었다. 그렇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네. 근데 횡재세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 말씀- 정의역계에서는 좀 황당하다. 난방비야 이름 우리가 이게- 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던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세금 내는데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행제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공화당은 이제 기업의 이윤 강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은 이윤 배분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도 행제세 이야기를 했지만 말 그대로 횡재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예. 그렇게 명분을 갖다 붙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그 국제
에너지 가격 시장에서 석유화학 기업들이 이익을 초과할 정도로 누렸던 것은 이런 이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작 이런 상황들을 대비를 해서 횡재세로 갑자기 갖다 붙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석유 에너지 기업들에게 결과적으로는 이 에너지의 이 재정을 꾸준히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세금을 진작에 한 2년여 전에 그것을 옵션을 달아서 실제 올라가면 더 받고 내려가면 안 받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었어야죠. 그러니까 예. 그랬더라면 그런 것조차도 국회에서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거든요. 예. 지금 예. 와서 느닷없이 서로 뭐 중구난방으로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이 가스 요금 낼 가스 고지서가 체납되어 있는 서민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지금 30만 원 바우처 지원하는 것도 법안 통과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초과이익 환수 제도 같은 거 되겠네요. 행지성 약간 그런 개념인데 이게 정유회사 이 에너지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정유회사로 좀 포인트가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제 뭐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갑자기 이제 그 사회적인 어떤 부가 바뀌면서 크게 이제 혜택을 받은 그런 쪽에 이제 부과하는 거여서 이거는 사실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어쨌든 뭐 난방비 폭탄으로 설 민심이 많이 들끓었다.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평가인데 이게 예.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저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 이전 정부나 또 이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나오기는 힘들거든요. 물어보더라도 여론조사에서는 현 대통령의 지지율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는 너무 이게 급하다고 해서 은발의 오줌 누기식으로 즉흥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에너지 수급 정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물론 이제 행동은 빨리 가되 머리는 여유를 가지고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검토하면서 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설 연휴 기간에 나온 그 이제 여러 조사가 있었어요. 네. 언론사에서 한 조사들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36에서 38 정도. 예. 그래서 40%대 있었다가 지금 조금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설 기간 안에 이 난방비와 관련한 이 이슈는 네.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저도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 거에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현 정부가 이걸 전 정부 탓으로 자꾸 돌리면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네.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네.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승자 배 소장님 난방비 조금 역설적입니다. 네. 승자가 됐습니다. 자, 윤영 소장님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아무래도 저는 설 전에 가장 그 화두에 올랐던 인물이 나경원 전 네. 의원의 출마 여부였는데 결국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그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이냐 역시 예상대로 안철수 지금 의원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오늘의 승자로 잡았는데요. 지금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25일, 26일 이틀간 그 전국 성인 남녀 1,009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 422명 대상으로 그 차기당 대표 조사한 거에 의하면 김기현 의원이 40.0, 안철수 후보가 33.9. 그래서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을 예. 벌이는 거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 조사에 비하면은 지금 이 수혜를 김기현 의원이 40%를 좀 넘어가야 돼요. 나경원 의원의 그 불출마로 인한 그 지지를 좀 받았다면은 예. 40한 중반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0.3% 포인트 하락을 했고 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했는데 16.7% 포인트가 증가해서 30% 초반으로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불출마로 인한 수혜는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고 예. 사실 어저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그 회사 있잖아요. 안랩 그 안랩. 주식, 예, 거기가 주식 많이 390억. 올랐죠? 예, 주식이 예.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이 정말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예. 네. 아니 근데 이른바 이제 정치인 관련주인데 이건 정말 저는 이제 이 뭐 안철수 의원 또 안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정치인과 관련된 이 주식 관련주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심해야죠. 동반해서 이제 안철수 관련주라고 해서 뜨고 있는 회사가 이제 써니전자인데 써니전자가 왜 이제 안철수 관련주인지 봤더니 안랩에서 일했던 사람이 써니전자의 임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연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현상은 기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안철수 의원이 성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조사가
방금 전에 이현정 소장이 소개했던 조사에 또 담겨 있다. 가상양자 대결에서는 김기현 48%, 안철수 40.8로 나타났어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층들이 그대로 당원 투표로 이어져서 이건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을 콕 하고 찍어줬을 때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과 불출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이후 실시된 조사를 보면은 김 의원이 김기현 48% 안철수 40.8로 나타나요. 그건 뭐냐? 불출마 이후의 조사니까 이 가상 양자 대결에는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들이 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과연 지지해 줄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또 네. 한편으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들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판세 분석이 나오면 지금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라는 이 적극 지지층에서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무게가 더 많이 실려요. 이들이 더 결집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당원들의 분포가 최근에 뭐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보다는 50대, 60대, 70대 이상이 뭐 거의 60% 이상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건 뭐 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은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지금 지역 단위로 구분했을 때는 TK가 가장 많다. 광역 단위로 구분했을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더 적극적인 강성 지지층들이 규합된 것이 당원의 성향이다. 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양자 구도는 아니고요. 다자 구도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ARS 조사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없다 잘모름이 4.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이제 투표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전당대회에서 그 당원들의 투표율이 중요한데 사실 당원들 투표율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50%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투표할지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양자 구도 형태로 김기현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예. 어렵고 예. 사실 지난번보다 이게 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은 거는 저는 그 여성들을 민방위 훈련에 참여시키겠다라는 이 갑자기 나온 이 공약 이것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예. 뭐 두 분의 분석이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예. 양자 대결 뭐 물론 여론조사 기관이 서로 달라가지고 단선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 전에 나왔었던 여론조사에는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안철수 많이 이겼죠. 의원이 많이 네. 이기는 거로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번에 조사 내용은 거꾸로거든요. 그게 이게 그 잘모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기존 거는 그 잘모름이 좀 더 많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게 완전히 잘모름이 4.4% 다자구도에서 이렇게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 이것만 가지고 실제 투표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 이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공약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근데 예, 그 예. 공약이 부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김기현 후보가 낸 민방위 여성 참여는 사실 20, 30대 젊은 층을 겨냥해서 냈는데도 지금 영향을 전 못 받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김기현은 전반적으로 20, 30대 층에서 한 자리 숫자, 수도권에서도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수도권 연대라는 게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없는 듯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예. 결국에는 이 조사가 의미하는 것은 안철수 의원의 초점을 맞춰보면 얼마나 당원들이 투표하게끔 만드느냐 그 결집력이 있느냐 이게 승부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안철수 예. 의원의 당원들의 그 결집력 예. 요걸 이제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승자 살펴봤고요. 잠시 뒤에 패자 그리고 승부처까지 4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앞서서 3부에서 이번 주 승자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패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저는 저출산을 꼽았습니다. 저출산이 이번 주 패자다. 예, 꼽은 이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예.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너무나 무감각한 거 아닌가. 실제로 우리 YTN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특집 기획 취재를 보내고 있거든요. 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입학생이 없어진다. 서울입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기획 취재를 YTN이 지금 계속해서 내보내는데도 난방비도 지금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 지경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난 어차피 결혼 안 할 거야. 출산 안 할 거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또 한 정치인이
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관련해서 또 파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저출산과 이 고령화위원회가 분리돼야 돼요. 저출산 고령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이렇게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실제로 OECD의 많은 국가들은 이 저출산 문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 YTN은 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OECD 가입국 38개국 중에서 우리의 이 합산 출산율이 몇 등인 줄 아십니까? 꼴찌입니다. 꼴찌죠. 꼴찌.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위를 차지했는데 2.9명. 거의 가임 여성이 일정한 기간 내에 15에서 49세 사이에 3명에 가까이 아이를 낳고 있는데 네. 뭐 이스라엘이 그러면은 정말 다른 중요한 일이 없어서 애를 놓겠습니까? 여성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거든요. 일본도 우리보다 앞서는데 우리는 이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81명이에요. 네, 0.8.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서울대학교 인구통계 연구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건 실제 통계청의 총 인구 통계하고도 좀 다릅니다. 2100년이 되면 우리 인구가 1800만 명이에요. 2100년에 1800만 명이라고요? 지금 5200만 명인데 3분의 2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통계청의 이 총통계 인구 통계를 보더라도 뭐 241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2100년에요. 그러면 얼마나 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심각합니다. 저는 나라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아니 2100년이 되면 저는 뭐 살아있지 않겠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생존해 있고 여부가 중요합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마치 난방비는 내 눈앞의 문제고 저출산은 우리 민족과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문제인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저는 또다시 구제해줄 수밖에 없는 게 국민들이야 생업에 그렇다 치고 국회나 정부는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계속 국회를 향한 날카로운. 예, 근데 이 저출생 문제는 네. 사실 뭐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신경을 그렇죠. 많이 정부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사실 그 이제 저출산이라고 안 하고 이 여성은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그래서 네. 저출생이라고 이제 표현도 바꾸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벚꽃 엔딩이라든지 또 군 자원의 그 급격한 감소 이건 다 이제 저출생과 관련한 그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래의 문제들인데 그 좀 전에 이제 그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 나경원 의원이 그 헝가리식 방식의 이 어떤 출생률을 tan감. 높이는 네. 예, 그런 방안을 냈는데 사실 헝가리는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 저출생과 관련한 좀 조사를 이제 정성 조사들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사람에게 혜택을 많이 줘라. 네. 그렇게 해서 출산율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올해부터 사실 이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0세의 아이를 가진 사람에게는 부모 급여가 월에 70만 원이고 1세는 월 35만 원이고 또 아이를 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할아버지 수당 할머니 수당에서 30만 원씩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애를 안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이제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최우선 순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가 한 3명, 4명 되면 그 여성들이 활동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녀 간의 양성평등화된 균형된 육아가 안 돼.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저녁에 회식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국가의 의식 체계 자체를 아예 이제 우리가 이 출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성들을 최대한 우대하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논산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인 모델이 뭐냐면 24시간 언제고 아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심지어는 애들이 뭐 3명 4명이면 영화도 보러 못 가요. 영화관에. 그렇죠. 그러면 사실 예.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정말 이 출산 문제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지금 팔레스타인 또 인근대에 있는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인구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중요한 국가가 이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예, 계속해서 노마드 인생을 걸어왔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2100년에 서울대 인구통계연구센터의 통계이고 추정이긴 합니다만 더 줄어들지도 몰라요. 5200만 명의 인구가 1800만 명이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어벤져스 영화에나 봤던 정말 이거 멜더스의 인구론에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면
지금 우리 각성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부모급여를 월에 70만 원씩 주면 많이 준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1년에 거의 1,000만 원 좀 안 되게 주는데 왜 아이를 안 낳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갖고는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데까지 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줄 게 아니고 만 18세까지 아예 영아만 지원하지 말고 네. 만 18세까지 아예 주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국가가 나서서 네. 보육에서부터 교육까지 다 그렇죠. 다 한다. 책임을 져야지 지금 낳는다는 거죠. 나온 뉴스 중에서 일본은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립대학의 경우에는 무상 등록금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난방비 전기요금 다 무료로 해줘야 돼요. 네. 세 자녀 이상. 예. 그리고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는 학생들의 그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까지 사립대를 가든 전액 지원. 네. 그거 해야 됩니다. 예. 자, 저출산, 저출생 문제 뭐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은데 이게 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여기서 줄이도록 하고요. 자, 이은영 소장님 묘원주 패자 네, 누군지요? 저는 유동규 씨를 뽑았습니다. 아, 유동규 전 본부장.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지금 내일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요. 사실 내일 그 수사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이 민간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해서 민간 합동 개발에 왜 민간에게 그렇게 많은 이익을 예. 주게 설계했느냐 이 부분과 미래 신도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내부 자료가 건너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장동 일당이 또 이거를 한 것이 아니냐. 이게 두 가지가 수사 목적인데 오늘 이 유동규 씨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이재명 그 대표의 뭐 비서 누구에게 뭐 얼마를 줬다. 그리고 뭐 4천억의 이익이 나는 거를 내가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가 좀 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게 다 문제가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발로 나왔다는 게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유동규 씨의 이렇게 계속 수사를 앞두고 쏟아지는 이 발언이 네. 과연 이게 그리고 그건 다 또 검찰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으로 이렇게 좀 흘린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또 유포가 되는 이것이 과연 수사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공정한 것인가 그런 네. 측면에서 유동규 씨를 패자로 꼽았습니다. 예. 그렇게 뭐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이재명 대표로서는 검찰의 압박이 상당히 전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여론은 그 혐의들을 다 이제 벗겨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유동규 전 본부장과 관련된 것은 실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기자들과 취재진과 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지금 뭐 남욱 변호사나 네. 뭐 다른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에 관련된 증언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소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소명해내느냐.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층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보는 여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이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결국 이제 중도층이나 MZ세대를 얼마나 설득해낼 수 있을까. 이게 검찰의 몫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몫이기도 하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것을 얼마만큼이나 명쾌하게 털어내느냐.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발언이 지금 다 전면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수사팀이 교체된 이후에 발언이 바뀐 것들이 그 이전에 지금 그 정여각 녹취록이라는 거하고는 상당히 지금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 입증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거와 관련해서도 배임 혐의를 지금 두고서 부르는데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뭐 배임 횡령 그다음에 이제 대선 자금, 그다음에 다시 배임으로 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검찰이 지금 입증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수사가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검찰의 과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승부처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이제 난방비 이야기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어쨌다 저쨌다 그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지금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수사가 됐다. 그때는 수사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달라진 검찰이 수사를 했더니 어떤 의혹들이 또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나 이 사람들도 그 시기에 따라서 시점에 따라서 다른 증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일들은 사실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우리 검찰 수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혐의가 있다가 아니라 혐의를 어떻게 털어내느냐 소명하느냐. 그걸 잘 털어내면은 오히려 여론의 힘을
이재명 대표가 얻는 것이고 그걸 잘 털어내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가 또 민주당이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배영창 소장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일 이제 수사를 받는데 이게 이제 다음 주 승부처라고 꼽으셨어요? 이재명 그렇습니다. 대표 나가서 검찰에 나가서 얼마만큼 소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짚어주셨는데 앞서서 이은영 소장님이 이제 중요한 수사의 두 가지 맥락을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외에 또 공소장을 통해서 나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예. 이재명 예. 대표에게 428억 원을 주기로 약정했다 네, 하는 네. 것 이것을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 이런 예.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유동규의 입으로 나온 그 4천억의 이익을 직접 보고했다.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428억을 약정한 게 이게 결국은 청화동인 1호에서 나온 수익인 거잖아요. 근데 그 청화동인 1호의 주인이 그 녹취록 안에서는 유동규라고 다 가리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김만배 씨는 원래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아직 그 돈이 있는 건데 그건 내 거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근데 정영학 녹취록에서는 김만배 씨의 그 그분 발언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계속해서 그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억 클럽까지 조사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꼭 이재명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검찰이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는 정영학 녹취록을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거에 기준해서 이 좀 전원으로 나오는 유동규의 발언이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검찰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언론도 좀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시작되면 그 부분은 또 변호인을 통해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대응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 그 대응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여론에 대한 평가는 결국 중도층이나 MZ세대는 범죄나 혐의가 있다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잘 소명하는지 수사는 받아라. 예. 이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라도 뭐 성남 FC 관련 건이 됐든 아니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건이 됐든 그것을 국민들이 볼 때 저 정도면 정말 한기에 알아들을 수 있으면 한눈에 이해가 될 정도로 예. 소명이 된다. 그런 것을 얼마만큼이나 근데 지금 잘 준비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나가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소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그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재판을 들어가 봐야 그렇습니다. 사실 알 수 네.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소명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계속 일관됐어요. 지난 대선 때도 이것 때문에 그 대장동 그 국정조사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아니고 그 특검 국회에서 그 감사를 했었잖아요. 대장동 국정감사. 감사. 예, 국정감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일관되다. 다만 지금 이 검찰이 1년째 지금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초점은 이거겠죠. 과연 내일 들어갔을 때 기소 처리가 바로 떨어질 거냐 아니면 또 불러갖고 또 뭐 대선 자금이 또 다른 내용을 또 수사를 할 거냐. 이건 네. 이렇게 길게 끌어서는 검찰도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기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검찰 수사가 조금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로 봐야 되나요?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수사를 안 하고 바로 기소를 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 수사가 지금 1년째 지금 왔다니까요. 근데 그 수사는 이제 사실은 국면이 좀 바뀐 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의 수사 그렇죠. 또 검찰 예. 구성원들이 달라지고 난 이후의 수사 우리가 자꾸 그랬냐 어쨌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등 소용이 없고 그 검찰 수사에 지금 대해서 어떻게 네. 이것을 제대로 소명하니까 결국 재판을 간다라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는 검찰이 내는 게 아니라 판사 그러니까 그렇죠. 사법부가 예. 내는 것이거든요. 사법부에서 그렇죠. 증거와 그렇죠. 법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그걸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것에 대한 예. 대응이 사실은 제일 핵심적이고 그 전에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에서 여론의 평가죠. 민주당 지지율의 영향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차트가 될 수가 있죠. 저는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 때 수사에서는 솜방망이 수사였고 현 정부의 수사에서는 칼날 수사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검찰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부 때나 수사는 똑같은 똑같아야 된다. 잣대가 똑같아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주 승부처 이은영 소장님 어디입니까? 저는 난방비 정책을 꼽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도 난방비를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어저께였나요? 그 민주당이 지자체 연석회의를 했었어요.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했는데 그 시간에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요거를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그 민주당 안에서는 이걸 해석하기를 이게 원래 산자부에서 발표를 해야 될 내용을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그 정책 경쟁을 하는 거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는 이 난방비 문제가 이번 주말에도 춥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그리고 지금 문제가 추경을 할 거냐 말 거냐로 지금 좀 대립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12월 난방비가 나왔는데 1월은 더 많이 나오겠죠. 1월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진짜 난방비보다는 아직 터트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난방비 줄이기 위해서 좀 이번 겨울 좀 춥게 지내야 되나요? 네. 이제 우리 온 국민이 난방 열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초수급권자에만 주시지 마시고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차상위와 좀 중산층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승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